안녕하세요. 이것을 정해주는 채널 박스까남의 까남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로마 인근의 발레룬가 서킷에 나와 있어요. 발레룬가 서킷은 람보르기니가 신차를 선보일 때 많이 찾는 곳인데, 오늘은 이 놀라운 차 람보르기니의 레브엘토를 타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놀라워 진짜. Thank you. See you in the future. Thank you. Just buy it. Okay. 만약에 여러분이 이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자라면 다른 차 뭐 살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 차는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슈퍼스포츠의 현재이자 미래니까요. 이 차는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차예요. 람보르기니의 레브엘토는 V12 엔진을 실은 새로운 람보르기니의 플래그십이에요. 지금까지는 자연흡기 12기통이었다면 이번부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됐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된다는 건 시대가 요구하는 상황이기도 해요. 어쩔 수 없이 전기 모터를 집어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환경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아무렇게나 집어넣자, 혹은 전기 모터를 넣는 김에 주행거리를 좀 늘려서 전기차의 장점을 집어넣자가 아니고, 람보르기니는 어떻게 해야 가장 람보르기니다운가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지만 사실상 전기 모터로만 달릴 수 있는 거리는 1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km를 어디다 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km면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냐면요, 새벽녘에 나와서 혼자 새벽 드라이빙을 즐길 때 주변 사람들을 깨우지 않아도 돼요. 그건 무척 중요한 장점이죠. 10km 정도면 조용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나와서 도로가 나왔을 때 엔진 시동을 걸고 풀스피드로 달릴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 용도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게 사실은 람보르기니에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람보르기니는 사용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오히려 만약에 전기차의 장점을 따와서 적어도 한 100km 정도는 배터리로 달릴 수 있게, 전기 모드로 달릴 수 있게 해볼까? 라고 마음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배터리가 훨씬 커져야 되기 때문에 더 무거워졌을 거고요. 그 무거워진 만큼 제 성능을 못 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좀 의문이 있었어요. 10km 달리기 할 거면 왜 굳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했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만들면서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환경 성능을 충족시키는 데는 충분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장점으로서 또 하나를 얻었죠. 하지만 반면에 그 10km 밖에 못 달리는 작은 배터리를 가지고 토크 벡터링에 신경을 쓰면서 전기차의 출력 특성보다는 토크 벡터링 성능으로 자동차의 코너링 성능을 높이는 데 더 힘을 쓴 거예요. 왜냐면 전기 모터의 힘을 빌려서 가속해야 될 만큼 나약한 아이가 아니거든요. V12 자연흡기 엔진을 실은 엔진에 힘을 더해서 전기 모터를 달아봤자 얼마나 더 빨리 달리겠어요. 우리가 달나라로 갈 게 아니잖아. 이 차로 도로를 달릴 때 힘은 V12가 낼게, 전기 모터는 안정성을 담당해 주렴 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바로 람보르기니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60년간 만들어왔던 슈퍼스포츠카란 어떤 것인가, 슈퍼스포츠카를 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차를 원하는가 잘 연구했다는 이야기고, 변해가는 시대 상황에 맞게 환경 성능도 적절하게 챙겨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주행입니다. 세 번째 주행. 트랙에서 이제 세 번째를 달리게 됐어요. 근데 이 차가 실내에 탔을 때 이 공간 자체는 되게 커졌습니다. 아벤타도르보다 훨씬 커졌고 머리 공간도 사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트에서 나갈 때 지금 이 낮은 스피드로 이렇게 달릴 때의
이 승차감이랄지 이 정숙성은 놀랍습니다. 정말 시끄럽고 딱딱하고 불편한 게 저속이거든요. 슈퍼 스포츠카의 저속. 근데 이 차는 좀 과장 넘어뜨면 그냥 고급 세단처럼 달려요. 그냥 쓱 미끄러지듯이. 엄청 놀라운 겁니다, 그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그러다가 밟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스피드가 바로 나오죠. 자, 이제 세 번째니까 좀 더 믿을 수 있어서 조금 페이스를 높여볼게요. 와, 이거는, 그리고 브레이킹은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이 차의 브레이킹은 아마 지금까지 타보신 어떤 슈퍼카 오너라고 해도 지금까지 타본 어떤 슈퍼카보다도 브레이킹이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요, F1카 비슷합니다. 저 사실 F1도 타봤거든요. F1 머신 2014년 로터스 그 머신 제가 운전해봤거든요. 그때 그런 느낌이에요. 가속감이 뭔가 공기가 나를 누르는 느낌. 와, 언제나 반응이 일관되고요. 그리고 고속일 때 더 많은 힘을 줘서 밟게 되는데, 담력이라 할까요? 담력이 완벽해요. 완벽. 그러니까 어렵다는 의미로 F1카 같다는 게 아니고 좋다는 의미로 F1카 같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코너 출구에서 풀악셀 할 때 이 트랙션은 이제 믿을 수 있게 돼. 지금 세 번째 주행이잖아요. 믿을 수 있게 되니까 정말 빨리 깊게 밟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 자, 이제 마지막 코너를 나가서 스트레이트를 밟을 거예요. 와우. 와. 와. 그리고 트랙에서 이런 주행을 할 때 핸들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잦은 그 조작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트랙 영상 보시면 별로 필요 없어. 그런 잦은 조작이 필요가 없어요. 너무 정교해서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엄청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자, 풀브레이킹. 브레이크 끝내줘 정말. 아니, 다시 와우, 이 가속. 그리고 다시 가속. 와우. 핸들링이 예술이에요. 와. 풀악셀. 와. 야, 말이 되냐 이게. 1도 안 무서워. 와, 원래 이건 무서워야 정상인 속도야 지금. 와, 코너에서 이 핸들링이 놀라워 진짜. 와, 타이어 미끄러지는 소리도 거의 안 나잖아요 지금. 와,
차야. 지금 트랙 주행 이제 뭐 한 번에 4바퀴씩 세 번째 주행이에요. 세 번째 주행인데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탔던 그 어떤 슈퍼카보다도 이 차가 더 빠를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슈퍼카 경험이 많은 오너들은 이 차 타보면 아마 몸살을 하실걸요. 왜냐면 지금까지의 그 어떤 슈퍼카보다 빠르고 편해요. 슈퍼카를 타기 위해서 희생해야 됐던 그 우와 와, 이 브레이킹 봐라. 오오오오. 야, 지금 내가 좀 오버해서 밟아가지고 약간 돌으려 그랬거든. 근데 안 돌아. 와, 좀 가격하게 움직여도 다 받아냅니다. 정말 이거 뭐 감탄사 외에 얘기할 게 없는데 슈퍼카가 다 그렇지 뭐. 아니야, 슈퍼카들 안 그래. 슈퍼카 운전하기 되게 힘들어요. 빠르게 운전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컴퓨터 게임하듯이 엄청 쉽게 빠르게 달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별로 피곤하지가 않다 지금. 그러면 자극이 적어서 재미가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움직임이 엄청 정교하기 때문에 자, 이제 쿨다운입니다. 자, 이제 페이스를 낮췄어요. 쿨링 다운,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좀 속도를 낮춰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각 모드라는 건 별다른 게 아니라 제가 엑셀에서 발을 끼웠죠. 바로 편해져. 조용해졌죠. 조용해졌을 뿐만 아니고 서스펜션의 움직임 같은 것도 옆에 여자가 타 있으면 데이트 주행처럼 달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슈퍼카라는 게 천천히 달리에 딱딱하고 무겁고 그래서 뭐랄까요, 불편했거든요. 근데 미쳤다 이 차는. 사실 아벤타도르 시대까지만 해도 이런 형식의 V12 슈퍼스포츠카는 전 사실 갖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내 차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냐면 가격부터가 뭐 일반인들이 차를 아무리 좋아해도 살 수 있는 가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차 갖고 싶다. 빠르고 재밌거든. 정교하고. 그냥 정교하게 쓱 꺾으면 생각한 그대로 움직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주행입니다. 네 번째 주행. 차에도 좀 익숙해졌고 이 차를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가보시죠. 이 출발하기 시작할 때 이 주행감은 다른 그 슈퍼스포츠와는 격이 좀 다릅니다. 12기통 엔진을 돌리기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소음도 소음이지만 약간의 그 부담감을 가지고 출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없이 가뿐하게 출발하니까 되게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속. 제가 지금 익숙해져서 점점 더 빨리 달리고 있는 게 느껴져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즐겨버렸습니다. 그냥 즐겨버렸는데 사실 이 스포츠카라는 게 이래야 돼요. 나도 모르게 막 몰두해가지고 막 좀 더 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게 바로 스포츠거든요. 스포츠란 게 결과만 중요시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 과정에서 좀 더 깔끔하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재미있게 달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스포츠라는 걸 즐기는 걸 거예요. 그런데 이 차는 바로 그걸 위해 태어난 차입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유쾌하고 너무 깔끔해요. 제가 지금까지 타본 그 어떤 슈퍼스포츠카보다도 안심감이 뛰어납니다.
안심할 수 있다는 게 재미없다거나 뭐 한계가 낮다거나 밋밋하다거나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지금까지 타본 모든 차 중에 제일 즐거웠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아, 잘했다 람보르기니, 대단하다 람보르기니. 와, 저는 사실 이 차를 처음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뻔하잖아요. 스포츠칸 다 멋지게 생겼고 다 날카롭게 생겼고 다 빠르죠. 하지만 그런 뻔한 차가 아니었어요. 직접 보니까 디테일은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솔직히 말해서 달리면서 봤을 때 레보엘토는 지금까지 등장했던 그 어떤 람보르기니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미치아 보르케르트한테 말한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람보르기니 중에 레보엘토가 가장 멋있었어요. 달리는 모습은 정말 최고였어요. 그만큼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거듭났고 성능도 자타공인 최고죠. 레보엘토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에어로다이나믹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에어로다이나믹스는 기능성, 효율성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디자인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샤크노즈라고 불리는 상어처럼 생긴 모양, 그리고 뒷모습도 보면 공기 흐름을 다 고려해서 만들어진 형상이에요. 그냥 겉모습만 디자인한다고 에어로다이나믹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계 설계 자체도 에어로다이나믹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안과 밖이 다르면 정확한 에어로다이나믹스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에어로다이나믹스가 공력 효율이 60% 정도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면을 다 통과를 했을 때 다운포스 핸들링은 70% 정도가 향상되었다고 해요. 달릴 때, 핸들링을 할 때 만약에 뒤가 좀 흐를 것 같다든지 혹은 타이어가 땅에서 뜨는 느낌이 들 것 같다든지 그런 면이 70% 정도 향상됐다. 거의 2배 가까이 좋아졌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이전에 아벤타도르가 코너에서 뜨는 느낌이 든다거나 땅에 달라붙는 느낌이 들지 않는 차가 아니었다는 건 아마도 안 타보셔서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아벤타도르보다도 70% 좋아졌다는 건 이 차에서 차가 땅에 달라붙는 느낌을 느끼지 못할 시점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셰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셰시라는 건 차체 우리가 보고 있는 겉에서 보이는 모양 안에 들어있는 뼈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스포츠카에서 뼈대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엔진의 파워를 받아낼 수도 있어야 되고요, 서스펜션을 땅에 눌러댈 수도 있어야 되고요, 공력 특성이 땅에 누를 때 그것을 받아낼 만한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움과 강함이 다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사용된 레보엘토의 모노퓨즈라지라고 불리는 그 카본 모노코크 셰시는 아벤타도르 셰시보다 10% 정도 가벼워졌고요, 프론트 프레임은 카본으로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예전에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던 아벤타도르보다는 무려 20% 정도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종을 하는 캐빈과 앞부분은 카본으로만 이루어졌고요, 엔진이 실려있는 뒷부분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복합되어 있는데 무게가 전체적으로 10% 가벼워졌다는 건 전체 무게가 10% 가벼워졌다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장비들이 또 추가될 테니까요. 하지만 질량의 집중화에 도움을 주겠죠. 가운데 모여있는 것들이 가벼워진 만큼 차를 달리고 멈추고 돌게 하는 모든 동작에 관여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 결과 제가 시승할 때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가볍게 느껴져요. 너무너무 가볍게 느껴지고 코너에서는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게 들어가도 절대 돌지 않을 것처럼, 마치 게임 속의 자동차처럼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모노코크 셰시에서 기반되었다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서스펜션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엔진이라든지 에어로다이나믹스, 디자인 모든 것은 제대로 된 서스펜션이 없으면 빛을 발하지 못해요. 람보르기니에는 레보엘토 전용으로 설계된 람보르기니 버티컬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 서스펜션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은 F1에 쓰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WC 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세미 액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세미 액티브라는 건 완전히 액티브 서스펜션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액티브한 조작도 기대할 수 있는 액티브 서스펜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서스펜션은 노면의 요철을 흡수하고요, 그리고 타이어가 언제나 노면에 붙어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에어로다이나믹스는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차에서는 서스펜션의 움직임과 에어로다이나믹스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 주행 중에 만약에 급격한 하중 이동이나 수직 이동을 느꼈을 경우에는 서스펜션 혼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에어로다이나믹스랑 같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스펜션의 부담을 줄여주기도 하고요, 서스펜션이 움직여야 되는 양을 에어로다이나믹스로 더더욱 힘을 더해줄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다른 차들에서 얻을 수 없는 레보엘토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마지막 최신형 V12 엔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앞으로 이 엔진 다음으로 자연흡기 12기통 엔진이 나오리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사실 저도 이 엔진은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자연흡기 엔진이라면 아마도 아벤타도로의 엔진을 그대로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엔진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자연흡기 V형 12기통 엔진을 싣고 있고요. 완전히 새로 개발된 이유는 고성능을 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발 비용을 아끼는 것보다 이 차에 딱 맞는 엔진을 개발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차는 PHEV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람보르기니 V12와는 배치 자체가 달라요. 지금까지는 운전자 옆에는 뭐가 있었냐면 트랜스미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뒤에 엔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있고 트랜스미션이 운전자 옆으로 나오는 형태였다면 지금 이 엔진은 예전에 아벤타도르와는 180도 배치가 달라집니다. 미션이 엔진 뒤에 있어요. 그리고 운전자 옆에 있던 미션 자리에는 지금 배터리가 위치합니다. V12용 트랜스미션의 길이가 상당히 길었는데 그 트랜스미션이 뒤로 갔다면, 엔진 뒤로 갔다면 뒷부분 길이가 훨씬 길어졌어야 맞지 않겠나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트랜스미션을 종치, 그러니까 버티컬로 장치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장치해서 옆으로 돌려놨습니다. 이 옆으로 돌리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옆으로 돌려놨고 그 위쪽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통합 1000마력 정도를 발휘하는데 이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배치, 배터리의 배치를 보고 혹자는 천재들이다 라고 할 정도로 기발한 발상입니다. 기발한 발상이라는 건 그냥 레고 블럭 쌓듯이 이 블럭을 여기다 꽂고 이 블럭을 저기다 꽂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설계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새롭게 설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슈퍼스포츠보다도 정교하고 깔끔하게 모든 것들을 해내요. 이 트랜스미션은 아마도 레보엘토 기술 중에 집대성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보엘토의 모든 기술이 이 트랜스미션 하나로 설명이 돼요. 이 차에만 사용되는 트랜스미션이고요. 지금까지 사용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게중심을 집중하기 위함이고요. 트랜스미션의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서 에어로다이나믹스 핀, 뒷부분에 있는 디퓨저 핀을 더 깊게 설계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트랜스미션의 무게 배치라든지 트랜스미션의 성능뿐만 아니고 차체의 패키징 자체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해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트랜스미션은 8단 DCT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더블 크러치 스타일의 트랜스미션이에요.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람보르기니가 속해 있는 그룹은 아마도 가장 많은 DCT를 가장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아마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미션 너무나도 똑똑하고 너무나도 신속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이번 레보엘토부터는 한 단씩 내릴 필요 없이 계속 누르고 있으면 적절한 기어에 맞춰서 내려갑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느끼는 느낌은 알아서 해준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준다는 느낌이에요. 알아서 해주는 오토매틱의 느낌이 아니고 수동의 느낌을 극한까지 추구했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입니다. 람보르기니는 오래전부터 올웨일 드라이브를 채택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엔진으로 4바퀴를 굴리는 게 아니고 전기 모터로 굴리는 앞바퀴 2개가 있고 뒷바퀴는 엔진과 전기 모터로 함께 굴려요. 앞에 있는 전기 모터는 당연하게도 전기 모터로만 움직이는데 혹시나 100% 배터리를 다 소모해서 배터리 잔량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도 엔진과 직결돼서 앞바퀴를 굴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8단 DCT에는 후진 기어가 없어요. 대신에 후진은 앞바퀴에 달린 전기 모터로 알아서 합니다. 앞바퀴에 달린 전기 모터는 트랙션 컨트롤, 토크 벡터링을 전기 모터로 제어합니다. 토크 벡터링을 전기 모터로 제어한다는 건 뭔가 위화감이 있을 것도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1000마력에 달하는 힘을 아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만약에 풀가속을 계속하면서 전기 배터리를 일부러 소모했다고 해도 엔진으로 전기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전기 배터리로만 갈 수 있는 전기차 모드에서의 주행거리는 사실 10km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바로 엔진으로 충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충전하는 시간도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차는 친환경을 위한 차라기보다는 슈퍼스포츠의 가능성을 새롭게 연 차라고 생각하는 편이 맞을 것 같아요. 자, 시동을 걸었어요. 시동 걸었는데 소리가 없죠? 왜냐하면 CT 모드이기 때문에. C타 모드는 영어로는 CT 모드입니다. 그래서 C타 모드에서는 그냥 시동을 걸어도 이렇게 아무 소리가 없어요. 자, 후진은 전기 모터로 합니다. 전기 모터로만 후진을 해요. 그리고 C타 모드에서는 역시 발진은 그냥 전기 모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C타 모드로 달릴 때는 너무너무 조용해요.
지금 이제 엔진이 걸렸어요. 엔진이 걸렸는데, 엔진이 걸렸다고 해도 이렇게 달리는 과정이 슈퍼 스포츠카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합니다. 조금만 과정도 보태면 그냥 그 스포츠 세단 중에 좀 센 애 있잖아요. 그런 애를 타고 달리는 정도의, 지금 들었나요? 12기통 엔진 이제 시동을 걸었어요. 왜냐면 배터리 충전 양이라든지 스피드에 맞춰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타 모드에서도 완전히 얌전한 그냥 전기차는 아니고 조용한데 그러다가 필요할 때는 왕 하면서 이렇게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죠. 시타 모드에서는 기아 변속은 자동으로 되죠. 그냥 그 오토매틱카처럼 달릴 수 있는데 스티어링 조작이나 뭐 이런 것들, 서스펜션 움직임도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고성능 세단 같은 느낌이에요. 절대로 안 좋은 얘기가 아니고 아주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시타 모드에서는 그냥 이렇게 친구랑 대화하면서 달릴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스트라다 모드. 스트라다 모드야말로 그냥 원래 노말 모드죠. 스트라다 모드에서는 엔진 사운드도 이 정도는 나고 가속도 이 정도는 되고, 물론 오토매틱입니다만 스트라다 모드에서도 완벽한 람보르기니이긴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이 스트라다 모드로도 끝입니다. 이 스트라다 모드에 람보르기니를 따라올 수 있는 뭐 다른 스포츠카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라다 모드로도 충분합니다. 오토매틱으로 달리길 원한다면. 200 넘었어 지금. 자, 그러면 아까 트랙을 달릴 때처럼 스포츠 모드로 가볼게요. 스포츠 모드에서도 물론 그 오토매틱 모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르사가 되면 이제 변속을 해줘야 되죠. 스포츠 모드는 이제 스포츠 주행, 그리고 코르사 모드는 레이스. 코르사는 이탈리아로 레이스거든요. 이 반응하며, 엑셀 반응하며 이게 람보르기니죠. 다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요. 스포츠 모드에서 나는 스포츠 모드도 좋아. 스포츠 모드가 약간 더 부드럽거든요.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 느리진 않고 날카로움이 약간 줄어든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도 충분히 빠른데 이제 그 예민하지 않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평소에 달린다 그러면 시타 모드로 그냥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좀 달릴 때는 스포츠 모드 정도. 레브엘토는 수많은 슈퍼 스포츠카들을 경험해 봤습니다만 커버할 수 있는 폭이 가장 넓어요. 가장 커버할 수 있는 폭이 넓고, 여러분이 만약에 스포츠카 매니아든 아니면 모양 때문에 이 차를 타고 싶은, 그리고 돈이 많은 능력자라면 사셔도 됩니다. 아주 편안하게 탈 수 있어요. 면허 갓단 능력자, 다만 난 이 디자인을 너무 갖고 싶어 라는 분들에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스포츠카가 지금까지는 없었죠.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나는 달리기의 끝을 볼 거야. 하지만 안심감을 갖고 스포츠를 극한까지 하고 싶어 라는 분들에게도 당연히 권할 수 있죠. 이게 말을 쉽게 합니다만 그런 차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험한 냄새 풍기는 게 슈퍼 스포츠카의 뭐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이 차는 위험한 냄새는 충분히 풍기죠. 이 차의 모양만 보고도 위험한 냄새는 풍기지만 사실 안에 있는 사람은 어쩌면 아주 안전한 기분을 느끼면서 운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마치 락그룹의 전성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과거에 엄청났던 락그룹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거나 추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성기인 어떤 그룹을 보는 것 같아요. BTS나 뉴진스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저는 락그룹을 좋아했던 세대고, 그래서 저한테는 전성기의 락그룹을 보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BTS를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뉴진스를 느낄 수 있어요. 옛날의 람보르기니였다면 그건 불가능했죠. 이건 락이야 라고 정해줬을 텐데, 이 차는 초보자건 혹은 베테랑이건 그 어떤 사람이건 간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성능을 넣은 슈퍼 스포츠카이자 우주선입니다. 우주인이니? 이거 사.
맛집이네. Thank you. See you in the future. Thank you. Just buy it. 아, 오케이.